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별 통보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었는데 이 남성은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20여 년 전 기획부동산 사기로 악명을 떨쳤던 삼흥그룹 김현재 회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거와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오른쪽을 차지하겠다. 부담스러워. 자 짧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백다희 아나운서 각오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네, 가족 여러분,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백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짧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 알겠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아우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귀한 날 뒤통수를 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69,000원짜리 카네이션 꽃바구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주문을 했더니 이런 게 왔더라.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딜 봐서 이게 7만 원짜리야 이게. 너무한다 진짜. 좋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혹시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밤에 가서 받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예. 자, 백성무 변호사님은 없죠. 예. 자, 그리고 박준혜 소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 예, 어버이날 생일인 우리 김태리 여사 완전 사랑해 그리고 생일 축하행 하신 송민경님 생일 선물 어버이날 선물 따로 못 받는 우리 어머님 너무 손해시겠다. 자, 딸 지수가 어버이날 편지에서 우리 엄마여서 감사하대요. 감동입니다 하신 황보람님. 자, 오늘 점심에 송파 순댓국집 간판이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저랬는데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웨이팅하던 손님 세 분이 구급차 실려갔네요 하신 정수연님. 200일 된 아기 울음소리 탓에 옆집에 작은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장난감 선물을 주시네요. 좋은 이웃 만나서 행복합니다 하신 인천 도화동의 김효연님. 자, 우리 신랑이 25년 차 신만이에요. 억대가 넘는 쌍대 산삼을 저렇게 캤습니다. 어머 신봤다 하시는 김지연님. 부럽다 진짜. 자, 6살 아기 엄마 전은정님, 창원 하포의 배인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센사반 유세이. 치러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예, 데뷔 69년 차 이순재 선생입니다. 어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많이 보셨죠?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다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그게 대사량이 많거든요. 대본 외우시는데 문제 없으시겠어요? 대본 외우는 거요? 그건 배우로서의 기본입니다. 대본 외우지 않고 어떻게 연기를 해요? 예술 촬영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 대본 오면 그걸 관둬야 돼요. 그리고 대본을 완벽하게 외야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혼을 담아서 표현해야 되는데 대사 못하고 혼이 담겨집니까? 그러니까 대사를 못할 자신이 없으면 배우 관둬야 돼요. 예. 그 원칙이에요. 배우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작업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어떻게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게 창조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연기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완성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잘할 수는 있어도 완성은 아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의 역할이고 배우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이 할아버지 역할을 맡는 배우를 오디션하는 장면을 저렇게 재현한 겁니다. 자, 69살이라고 해도 원로인데 연기 경력이 69년. 대사 못 외우면 배우 관둬라. 정말 이 거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후덜덜합니다.
네, 배우 이순재 선생은 어제 7일에 열린 제60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대중문화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연극에서 이순재 선생은 늙은 배우를 필요로 하는 연극 무대 오디션에 접수한 참가자로 등장을 했는데요. 면접관이 연차가 높은데 왜 아직도 연기에 도전 안 하는 질문을 하자 이순재 선생은 항상 새로운 작품, 역할에 대해 도전도 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배우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연기를 쉽게 생각했던 배우 수백 명이 없어졌다면서 노력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이순재 선생은 자신을 열심히 한 배우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연극 리어왕의 한 장면을 선보였는데 지난해 이순재 선생이 전 세계 최고령 리어왕으로 선보였던 무대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많은 배우들이 이순재 선생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국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말 이 정도 되면 문학의 국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그냥 인생의 한 스승처럼 들을 말이 너무나 가득했다.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있는 배우들, 뭐 유연석 씨, 엄정화 씨, 굉장히 뭉클해하는 얼굴을 보니까 저도 뭉클해져서 너무나 감동을 선사하는 장면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우, 저 진짜 유연석 씨 보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20초가량 꾹입니다. 정말 많은 사건 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셨어요. 애견 미용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많은 반려견 가족들 진짜 피꺼소타게 만든 장면 만나보시죠. 자,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막 흔들고 있죠. 남성 옆에 꼭 붙어서 말이죠. 아이 귀엽다 하듯 손을 갖다 대는데 쓰다듬는 줄 알았는데 목을 그냥 꽉 저렇게 누릅니다. 강아지가 발버둥을 치든 말든 무려 20초간 저렇게 꾹 누르고 있어요. 질식시키려고 작정을 한 듯이. 자, 강아지가 손을 놓으니까 후다닥 진짜 무서워가지고 아유 나 예뻐해주는 인간이 아니었네 하듯이 막 이렇게 막 도망갑니다. 겁에 질려서. 자, 저 남성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쳐다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도 반려견 키우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네, 저도 꽃순이 생각하니까 화가 많이 나는데요. 지난 5월 4일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날 예약된 시간보다 일찍 매장에 방문한 남성이 사장이 안쪽에서 앞손님 머리를 감기던 사이 반려견의 목을 20초가량 졸랐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주변을 살피면서 CCTV를 찾더니 사람이 들어와도 짖지 않는다. 강아지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말을 하며 시수를 받고 회원권까지 끊고 갔다고 합니다. 이후 반려견이 심하게 기침을 하고 구석에 숨어있기를 반복했고요. 목조름을 당한 소파에는 평소에는 없던 반려견 변까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다가 다음날 제보자가 CCTV를 보고 알게 됐고요. 제보자는 지인을 통해 이 남성이 가게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임을 알았고 목사요? 또 다른 지인이 남성을 찾아가서 따졌지만 강아지가 위협을 했다. 훈육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신상 다 털렸습니다. 심지어 이 양반이 유튜브에 설교 영상까지 올려놓은 목사예요. 근데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에게 학대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근데 일단 천만다행히 저 반려견은 병원 진료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사과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가게 앞을 지나면서 제보자를 째려보고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건 이 부분인데, 아이고. 그래서 제보자가 이제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 제대로 상담도 안 하고 민원실에 접수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해요. 아하.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공론화가 되니까 예. 갑자기 다급하게 경찰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빨리 조사하시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일단 저 반려견 목을 졸랐다는 저 목사 오늘 소환 예정이라고 하고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렇게 그 반려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심의 규정 때문에 저 영상 원본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진 못합니다만 진짜 막 죽으라는 듯이 막 목을 확 조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 이어가죠. 남의 집 깻잎이 더 맛있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노란 병아리 옷을 입고 다가가는 저 노인, 쓰레기를 들고 전봇대로 고고. 자, 부스럭부스럭 쓰레기를 처리 완료하고요.
홀가분해진 몸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이때 딱 화분을 포착. 자, 망설임 없이 다가가서 깻잎을 막 뽑기 시작하는데요. 어머, 이 깻잎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듯이 뿌리까지 쑥쑥 뽑아 챙기더니 다시 왔던 길로 사라집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네. 왜 저러고 사니? 깻잎 상추는 길러 먹든지 사 먹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진짜. 훔쳐 먹는 거죠. 지금 가져가는 거고. 아마 본인도 저게 재물적 가치가 먹으려고 가져가겠죠. 버리려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절도라고 보이는데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이고 오전 6시경인데 깻잎하고 부추 같은 것들을 해놓으면 가져가는 일들이 지금 반복이 돼서 예. 그 신고는 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깻잎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저 노인이 이 식당 앞에 사는 노인이 이제 범인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렇지만 뭐 이게 이전 절도하고 동일 범인지는 확인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깻잎을 지금 다 뽑아간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깻잎도 뽑아갔지만 앞에 영상에 나오는데 자기의 그 쓰레기를 다른 사람 그 배출한 종량제 봉투에 저거. 넣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고. 저게 뭐 범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얌체죠. 얌체고 이 깻잎 뽑아가는 거는 절도가 될 수 있고요. 이 제보자가 제발 좀 남의 물건에 손 좀 대지 말라. 손 좀 대지 마.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깻잎 사 먹든지 길러라. 이건 제 말입니다. 이 제보자 말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민폐 달인들. 진짜. 자,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영화관에 한창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좌석 위로 하얀 발이 삐죽삐죽 맨 다리까지 드러내고 각자의 족을 저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요즘 영화관에 발 올리는 게 유행인가요? 지난주부터 왜 이렇게 극장 의자에 발 올리는 제보 사진이 쏟아지는 걸까요? 발 올리는 게 유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영화관인데요. 5, 60도로 보이는 관객 4명이 앞좌석에 막 발을 올리고 이런 모습. 심야 영화를 지금 영화 상영 중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반복됐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범죄는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예. 자꾸 저런 게 반복되면 저걸 범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앞자리에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있든 없든. 그 자리에 다리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은 저렇게 함으로써 우리 찍어 보낸 분 입장에서는 너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절대 좀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했고 좀 그냥 편하게 보는 건 좋지만 뭐 신발 벗거나 다리 올리거나 남들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러고 싶으면 그 리클라이닝 그 의자 있는 좀 더 고급 영화 집에서 봐요. 집에서. 집에서 그 고급 영화관 가면 완전히 뒤로 누워서 볼 네.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알쏭달쏭 어버이 마음입니다. 진짜 오늘 어버이날 딱 맞춰서 이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네, 각종 기념일에 선물을 챙겨드리면 꼭 짜증을 내는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다는 딸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부모님은 사연자가 각종 기념일에 케이크나 꽃, 선물 등을 사서 드리면 항상 돈 아깝다 이러면서 짜증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인사치레 정도로 하는 빈말이 아니라 네가 사주는 선물은 어차피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사오지 마라. 돈 아깝다라면서 상처되는 말을 해서 항상 너무 서운했다고 합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서도 부모님께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선물하려고 찾아보는데 카네이션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괜히 돈 낭비했다면서 상처되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안 사고 빈손으로 갔다고 해요. 아이고야.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간 날 꽃값이 비싸기도 해서 준비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던 부모님이 친척분들과 통화하는 도중에 나는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도 못 받았다면서 서운해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선물 드릴 때마다 돈 낭비한다면서 면박을 주고 짜증을 내더니 진짜 선물을 안 주니까 서운해하는 부모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아이고 상이 이놈의 지집애, 이 눈치 없는 놈의 지집애, 네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랑 진심도 구분을 못하면 어찌 시집을 가려고 그러냐. 야, 그 말 몇 마디 했다고 진짜 꽃을 안 사와? 어버이날 가슴 회한 거 세상 천지 우리 네 아빠랑 나밖에 없어. 나 같으면 현금이라도 내놓겠다 이거 사. 이거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자, 다음 사연자 딸입니다. 엄마, 뻥치지 마. 인사치레 아닌 거 다 알아. 진짜 짜증나. 도대체 불만이 뭔지 진심을 얘기해. 기껏 용돈 아껴서 카네이션 사놨더니 허구날 비싸다는 둥, 조화처럼 생겼다는 둥.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야. 그래서 준비를 안 했더니 이젠 또 서운하다고 딸내미 뒷담화를 해. 도대체 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니? 짜증나 X. 일단 백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일단 선물이라는 건 주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이 어머니가 본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제보자께서 그럴 때마다 본인이 너무 짜증날 정도로 면박을 당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선물 사오면 왜 이런 거 샀니라고 하면서도 고마워 한마디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일인데 주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정작 주지 않았을 때 저렇게 행동을 하시면 전 두 분 관계만 소원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어머니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자, 교수님. 네, 저는 오랫동안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막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녀들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랑을 하지만 말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잘못한 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알지만 제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말로 상처받는 사람은 이 상처가 너무 깊게 들어가고 오래 가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해서 사과를 받거나 이렇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정말 평생의 상처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딸이 엄마한테 이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말을 좀 해야 되고 말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좀 멀리해야 될 수도 있다. 저도 이거는 어머니의 무조건 잘못이다. 이거 반박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반박이 좀 옛날 분 같아요. 어머니께서. 어머니 말씀은 정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좀. 청개구리 엄마. 예, 어머니도 야야 대구 오지 마라 그러면 가면 돼요. 선물 필요 없다 그러면 선물 해주면 돼요. 애들 데리오지 마라. 애들을 데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 힘들게 버는데 뭘 돈 자꾸 다 주냐. 달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해석하는 게 아예 편한데 어차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께서 카네이션 됐다 하면 그대로 사가셔야 됩니다. 돈 필요 없다 하면 돈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몰랐다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X를 들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부모님은 짜증내고 화내진 않으시는데 오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가면 불효자죠. 약간 화도 내십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일단 다르지. 약간 화도 내시는 걸로. 화도 내실 때 그때 잘 보고 화낼 때 그만큼 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화도 내시는 걸로.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현금으로 드리라는 말이 되게 많았는데요. 진짜? 이우엠님, 박변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윤정님은 따님이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여명님은 아들, 딸이 사다 주면 감사히 받는 게 예의인데 엄마가 너무하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리님은 꽃은 한 송이면 되고 돈으로 드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선영님,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배우자분 말고요. 자, 김선영님 보고 계시죠? 지난 4월 28일 밤 9시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성환아파트 앞 CU 편의점 앞에서 40만 원 상당의 후드 집업을 분실하셨답니다. 파라솔에서 음료수 한잔 하시면서 잠깐 걸쳐놨는데 깜빡하고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보니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범인은 누구다? 저 영상 속 노인이다. 아주 그냥 태연자약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져갑니다. 자, 지난 28일 밤 원주시 명륜동 성환 아파트 앞 편의점, 지금이라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셨어요. 비싼 옷입니다. 예, 공사 커지기 전에 빨리 갖다 놓으세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별 통보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었는데 이 남성은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가장 진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었던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15층 옥상에서 한 남성이 난간을 서성대고 있다, 투신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옥상은 평소에 개방되어 있어서 건물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부인들까지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갈 수는 없고 별도 통로로 걸어 올라가야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출동했고요. 옥상 난간을 뛰어넘어서 투신하려는 20대 남성을 구조하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파출소로 인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투신 소동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20대 투신하려고 하는 남성을 소방과 경찰이 구조한 사건인 줄 알았죠. 그래서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20대 남성이 경찰한테 제가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놓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 약가방을 찾으러 옥상에 갔는데 약가방뿐만 아니라 거기에 2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정을 추궁을 했고, 그래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서 본인의 여자친구였고 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사건 장소는 영화관이 위치한 건물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이 그 위에 옥상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 사이고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 남성이 언급한 약, 보통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습니다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마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본인이 복용하던 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좀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이 범행 장소가 8년 전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이어서 8주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걸 앞두고 더 충격을 던져준 사건입니다. 자, 계획 범죄입니다. 계획 범죄.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동맥 찔렀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이 표현은 일단 뭐 유족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실 테니까 뭐 자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자, 좀 놀라운 거는 이 범인,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좀 명문 사립 의대 재학 중인 의대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수능 만점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이 경동맥, 그러니까 부상을 입으면 좀 사망할 수 있는 급소를 지금 찔렀고 그것 때문에 과다출혈로 이제 숨진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의대생이기 때문에 그런 급소도 알 거고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근육이 있는데 이건 작정하지 않으면 글로 공격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획범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획범죄 부분은 뭐냐면 2시간 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하고요. 여자친구를 불러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계획적인 어떤 범행이 아니었나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휘둘렀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위를. 네. 자, 뭐 저희가 저렇게 피의자를 뭐 블러를 치고 모자이크를 치고 했지만 이미 다 신상이 공개가 돼서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군지. 수능 만점자 출신의 서울의 명문 의대생. 자,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혐의 사실 인정하세요? 범행 왜 한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나 가족분께 할 말씀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저자인데요. 박 교수님. 네. 이 수사 당국이 말이죠. 어차피 지금 이렇게 신상이 다 공개가 된 마당에 빨리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열어서 공개를 하는 편이 더 다른 부작용을 좀 조기에 차단하는 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게 도리어 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더 그러니까요. 자세한 거를 뭐 파헤치고 뭐 궁금해하고 이런 게 차라리 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또 죄가 너무 중하잖아요.
정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는 수능 만점자, 정말 아무나 하나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학생들이나 뭐 부모님들로서는 더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로부터 너무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수능 만점자기도 하고 의대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범행 4개월 전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외국 프로그램에 갔다 오면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의료란 정말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을 돕는 따뜻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수능 만점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을 때는 장학생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외과 의사가 되겠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롤모델은 이국종 교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진짜 가슴이 털렁 내려앉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앵커가 신상공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인터뷰도 너무 많이 했고 수능 만점자라 이미 다 압니다. 예. 저희가 말을 못할 뿐이고.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의 잔혹한 범죄라면 신상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남성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현재 다니는 의과대학의 평판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실질적으로 안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뭐 조용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뭐 그냥 무난하게 친구 있고 무난하게 학교 생활하는 그런 무난한 학생이었다 정도였는데, 지금 일단은 저 20대 남성이 다니는 대학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왔습니다. 기수열애된 누구누구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욕설이고요. 작년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주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애초에 평판이 X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복수의 재학생들에 따르면 이 최 씨가 본과 1학년인 2020년 성적 등의 이유로 유급한 이후에 동기들하고 좀 소원해졌다. 이 부분 정도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네. 뭐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살인자는 살인자일 뿐이지 무슨 수능 만점자니 뭐니 이런 수식어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런데 수능 만점을 받고 정말 모범생 소리를 듣는 자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놀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이거 무슨 원래 막 뭐가 부글부글 했던 인간일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대학교하고 좀 근접한 곳에서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명문대생들이 우리나라가 초중고 동안 정말 공부 잘해라 이런 학습 중심의 성장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정서 발전이 잘 돼 있는 것과 같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실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나 좋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지만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나 인성적 문제, 사회성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이 마치 그런 어떤 발전이 덜 된 정서적인 부분이 터져버린 최고봉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뭐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학습, 뭐 대학, 입시만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울릴 경종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런데 지금 그 피해자, 그러니까 제가 이 신상 공개를 이걸 막 안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결국은 이 불똥이 고인 피해자에게까지 튀어서 지금 유족이 등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 씨의 SNS 계정과 신상 정보가 특정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함께 알려진 겁니다. 친언니라고 밝힌 여성은 동생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 동생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어느 날 동생이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최 씨가 갑자기 죽고 싶다면서 옥상에서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동생은 착한 마음에 최 씨가 죽으려는 걸 막다가 이미 예정돼 있던 계획 범죄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 저희 가족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너무 착하고 좋은 누나였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도 모자랄 만큼 천사 같은 친구였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고인의 언니분 동생 갑자기 헤어지자고 통보했더니 갑자기 죽고 싶다라면서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말이죠. 그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 20대 추락사 네. 그 여성 사건도
그 남자친구라는 놈이 결별을 통보하니까 나 떨어져 죽는다. 막 맞습니다. 똑같아. 맥락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집착을 하거나 아주 강렬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걸로 보이고 지금 구속 여부는 아마 곧 결정이 날 겁니다. 오늘 밤 결정 날 건데 살인 사건입니다. 계획 범죄고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해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이 계획 범행은 맞는데 오랫동안 계획한 건 아니다. 근데 이게 더 나빠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단시간에 계획해서 범행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옵션은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멘텀은 많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당신이 기다리고 있던 K3응의 능력. 당신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대안 K3응. 지금 보신 영상은 얼마 전까지 지상파 등에서 송출됐던 한 기업의 광고입니다. 이 기업은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투자자들에게 매달 들어오던 배당금과 원금이 모두 끊기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현재 K3응 회장. 왕성한 기부 활동으로 자성가로도 알려진 인물인데요.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보 사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 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피해자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이 K3응이라는 회사는요,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입니다. 대략 한번 제가 이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면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특정한 토지를 개발하겠죠. 그럼 그 개발하기 전에 그 개발을 미리 예상하고 이 토지를 매입한 뒤에 개발이 확정되면 이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는 토지 보상 투자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뭐 일단은 그럼 도대체 개발될 거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걸 위해서 구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왔다. 저는 벌써부터 굉장히 느낌이 안 좋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 2% 이상의 배당 수익을 주고 그걸 1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24%가 되겠죠.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은 덕분에 이 회사 매출은 지난 2022년 2천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주, 전주 등 전국 7곳에 지사를 둔 회사로 성장을 했고 아까 저희가 광고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속대로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찾아서 와 돈 벌었다가 아니라 다시 재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가져온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재투자를 했습니다만 지난달부터 들어오던 돈이 뚝 끊기면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전형적인 폰지 사기. 그렇죠. 돌려막기가 폰지 사기입니다. 자, 그런 모습인데 기업 정보를 봤을 때 자본금이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금 손실 자체가 75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 수익을 내기는커녕 토지를 매입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금을 아마 계속 빼돌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 또 놀라운 것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직급이 높아지면 더 높은 수익금을 받도록 돼 있고 투자액의 한 2%는 수당으로 받고 직급별로도 포인트 같은 거 수당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돈을 낸 다음에 이전에 받았던 돈으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 정황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피해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액은 이게 한 3천억도 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토지를 적게라도 뭐 매입을 한 정황은 있었다는데 자, 이 장본인 K3응 김현재 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 어디서 좀 봤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룹 이름도 비슷합니다. 삼응그룹. 삼흥그룹. K3응과 삼응그룹입니다. 근데 김현재 회장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사기죄로 복역한 적이 있었는데 2000년 초반에 혹시 기획부동산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획부동산의 소위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일단 일정 구역 토지를 한꺼번에 산 다음에 그걸 잘게 쪼개서 파는,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텔레마케터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부동산 호재를 지어내거나 과장해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산 등을 헐값에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긴 건데요. 그리고 또 땅을 더 비싸게 판 그런 직원들한테는 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결국 계열사 5개를 거느린 삼흥그룹을 일궈냈습니다. 근데 이 기획부동산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뭐 투자자들한테 수십억씩 받아 챙기고 또 계열사 돈 245억 원 횡령하고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2007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가 지나서 이름도 비슷하죠. K삼흥. 신흥그룹과 삼흥그룹과 이름도 비슷하고 이것도 역시 부동산 호재를 이용해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의 유사한 그런 기업, 또 유사한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십몇 년이 지나서 똑같은 방식, 심지어 똑같은 이름으로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통령 훈장 받은 남자. 자, 피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좀 그런 쪽으로는 보란장인지 뭔지 받았죠. 그런 사람, 보란장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훈장장에서부터, 그리고 자기 고향 쪽에도 워낙 장학금이나 작년에 수혜연금도 우리 1억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 그 무언금부터 시작해서 뭐 그것도 자기가 심사위원 했거든요.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돈 들어갔겠죠. 자기 돈은 아니죠. 우리 돈이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파산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이럴 정도인데. 자, 대통령 훈장. 훈장을 딱 걸어놓으면 이게 후광 효과가 팍팍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을 뭐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어르신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검색해 보지 않고 그냥 뭐 철석같이 믿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예전에 뭔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거는 들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해오는 행동 등을 보니까 억울하게 당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부터 이미지 세탁을 하면서 뭔가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했고요. 자선 사업 활동도 많이 해서 뭐 수영자라든가 청소년 장학금도 많이 뭐 베풀고, 그다음에 뭐 아까도 들으셨다시피 작년에 수혜연금도 1억 원 넘게 냈고요. 그리고 아까 본 그 국민훈장 모란장도 받아서 사무실에 들어올 때 딱 볼 수 있게 전시부터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과의 인맥도 상당히 두터워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뢰를 할 수 있게끔 누구도 나 때문에 뭐 정치인 됐어, 뭐 국회의원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자선 뭐 사업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거 다 피해자들 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출소 후에도 이런 자선 훈장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활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노력한 건데요. 작년 11월 고향인 전남 영암에서 공적비까지 세우고 기부를 할 때마다 홍보성 기사를 냈습니다. 공적비에는 장학사업과 경로 행사를 비롯한 고향 사랑을 실천해온 김 회장의 숭고한 정신과 지역사회 발전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업가 이미지 덕분에 여러 언론으로부터 상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20년 전 나를 기소한 검사들이 나에게 사실은 무죄였다고 말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었다면서 사기 전적을 거론한 피해자들을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김현재 회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가 직접 그 회사까지 찾아갔어요. 회사 측 입장을 물어봤죠. 그 장면 보고 오시죠. 저기 그냥 가셔요. 특별히 뭐 이게 오셔가지고 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있으니까 투자금에 대해서 수익금을 못 받고. 회장님 대표님 하시는 거지. 제가 뭐 일하는 직원들만 알겠어요. 근데 뭐 사무실에도 안 계시고 그냥 입장도 뭐 따로 안 밝히시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직접 왔죠. 그러니까 진짜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를 차단하셨던데요. 통화 한번 하시고. 저도 뭐 안 올 수 있으면 좋죠. 회장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출근하신 거예요? 저 취재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취재가 아니고. 이거는 몰라요? 귀찮게 말아주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중장년차들이 지금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김 회장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3, 4년 정도 지나면 수익이 발생해서 원금 돌려주지
돌려줄 수 없다. 지금은 수익이 없지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들이 또 이것을 또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특히 수십 년간 모아왔던 그 노후 자금이 이 사기 피해금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김 현재 회장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해명 없이 뻔뻔히 나오고 있다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2006년에도 3년 살고 나왔습니다. 테라루나로 60조 피해를 안긴 권도영이 부득부득 기를 쓰고 미국 대신 우리나라 감옥에 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때 2007년도에 범죄도 수십억 원 챙기고 사기치고 계열사 돈 250억 이상 정도를 횡령한 혐의인데 고작 3년형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뭐 사실은 무죄였다느니 뭐 정치 탄압이었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그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의 영혼살인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피해가 심각한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입니다. 뭐 원금 보장, 뭐 수익률의 뭐 80에서 250% 지급하겠다. 여기서 일단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고요. 거기다가 뭐 일단은 무슨 차용증 같은 거 썼다고 했는데 연대보증 없이 법인이 차용증 썼으니까 법인하고 사람은 별개잖아요. 법인 파산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30대) 여성 조 씨는 중매로 법조인 남편을 만나서 일사천리로 결혼했습니다. 얼마 뒤에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지만 아이 울음소리도 듣기 싫다던 남편, 온갖 트집을 잡고 조 씨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딴 여자도 만나고 집까지 나가버린 상황.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고 남편에게서 전해진 뜻밖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망연자실한 조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황당하고 기막히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40대 아내의 사연입니다. 자, 법조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건 벌써 14년 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연자인 40대 조 씨는 14년 전에 중매로 법조인 남편을 만나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서 결혼까지 6개월도 채 안 됐으니까 정말 빠르게 진행된 건데요. 직장도 번듯하고 집도 잘 산다고 하니까 친정에서는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 직장, 인물, 재산에서 빠지는 게 없었을지도 몰라도 살아보니까 인성이 문제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잘 몰랐는데 남편이 시가에 비해 친정이 조금 기운다고 생각했는지 툭하면 수준이 안 맞는다,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고 또 가정에 마음을 붙이겠거니 했는데 딸아이를 낳고서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배우자한테 수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속이 터지고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근데 뭐 그 정도 얘기는 뭐 그냥 귀여운 걸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또 들어보시면 더 화가 나실 거예요. 일단 아기가 본인 아기가 울면 뭐 힘들긴 해도 너무 소중하고 예쁘니까 울을 달래주려고 그러고 왜 우는지 이렇게 보는 게 아빠의 마음인데 여기는 울면 아기가 울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이 짜증을 부인한테 다 풀면서 집에 오면 아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림과 육아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조 씨가 다 하셔야 되잖아요. 남편이 돈도 잘 버니까 도움이라도 좀 불러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결벽증이 심한지 집에 누가 오는 걸 못 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요. 10가지 이제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에 반찬 투정 또 기본이고요. 살림 간섭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온갖 트집을 다 잡더니 이제 나중에는 폭력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그래도 내 아이를 지켜야지라는 일념으로 간신히 버텼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수준 높은 인간이 폭력을 써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나마 양반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돌을 딱 지날 무렵에 지금 여기 폭행 뭐에서 하나 빠진 게 있죠. 바람입니다. 바람.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건데. 근데 이제 정말 우프게도 이 제보자인 조 씨는 믿는 구석이 좀 있었어요. 나한테도 이렇게 막 하는데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도 얼마나 막 할까. 오래 못 가겠지. 근데 진짜 한두 달 갈까 말까 했는데 또 여자가 바뀝니다.
뭐 그러고 나서 아 저렇게 몇 번 만나다가 돌아오겠지 했는데 애가 3살 정도 됐을 무렵에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립니다. 또 아유 집 나가도 이제 금방 돌아오겠지 했는데 1달, 2달, 6개월, 1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문제는 생활비 양육비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집을 아예 나가버린 겁니다.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왜 결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딴 살림 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가에서도 남편 잘 모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단 조 씨 입장에서는 애랑 둘이 살아야겠고 돈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친정에 들어가서 아이 맡기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요. 배달, 청소, 뭐 식당, 서빙, 사무보조, 뭐 예식장, 하객 알바, 어린이집 선생님, 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다만 이게 결혼생활 맞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좀 깜깜하고 힘들었지만 딸을 보면서 버텨왔다고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딸이 좀 큰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사짜 남자 만나가지고 너 좋겠다 이랬는데 세상에 이 고생을 할 줄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출하고 맨 처음 1년 정도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고요. 10년 넘게 조 씨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시가에서는 그래도 손녀라고 가끔 보러 오시면 용돈을 주시면서도 내 아들이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절대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시가 형편도 나쁘지 않았는데 조 씨와 딸에게는 생활비다운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악물고 버텨왔던 조 씨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뭔데요? 가출한 남편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게 된 겁니다. 백 변호사님, 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낼 수 있어요? 소장은 낼 수 있죠. 보통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내면 이혼 소송이 기각이 되죠. 근데 일단은 이분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소장 날라온 거 정말 이건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봤어요. 예. 변호사가 이혼 기각을 요청할 때는 이분 얘기입니다. 예. 상대방을 헐뜯으면 안 된다. 전 이게 좀 이상해요. 변호사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진단서, 해바라기 센터 이런 기록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거 내지 않았고 또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들도 제대로 재판에 현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법원에서 이혼하라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1심에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했고 나 이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혼해라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혼하고 뭐 양육비나 이런 걸 주라고 판결했지만 그동안의 한 행태를 봐서 이걸 줄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박 변호사님 얘기는 좀 이따 들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유책 배우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판결, 왜 제가 이혼을 당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뭐 양육비든 뭐든 일단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뜯어내야죠. 청구를 해야죠. 받아야죠. 1심 재판은 아마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막 변호사가 그냥 기각만 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좀 어떤 소송에 응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유책 사유도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 양육비도 못 받았다는 거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 보면 이제 이 사람도 변호사 법조인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통화할 때 네 이름을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뭐 노하우 대출은 또 아내 이름을 해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보니까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산 상황도 본인한테 불리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비 좀 더 받도록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조력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좀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변호사 새롭게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상희 교수님, 이거 좀 이제 뭐 법적인 건 그렇다 치고 지금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시죠. 너무 정말 잘못한 것도 없으시고 10년 동안 아이 혼자서 꿋꿋하게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다룬 아이템도 그랬는데 정말 인성이 조금도 되지 않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 남편인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기대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돈도 이미 다 빼돌렸고 아이를 뭐 짜증을 내는 걸 넘어서도 한 번 더 찾아오지도 않았던 이런 차갑고 매정한 아빠 사실 있다고 해도 아이한테 도움 안 되고 맞아요. 상처만 줄 수 있거든요. 괴로우시겠지만 이제는 본인과 아이와 이렇게 둘만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이 과정 잘 겪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가족 여러분들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먼저 YMH님, 인성 파악하고 아들, 딸들 결혼시키세요라고 하셨고요. H마토님, 나쁜 짓 종합 세트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 수준 높은 사람은 폭력 쓰고 바람 피고 그러는 건가요?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인도의 휴대전화 수리점입니다.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어딘가를 주시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벼랑간 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큰지 점프 한 번에 수리점 내부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놀란 직원들은 일단 뒤로 피해보는데 정작 이 사다를 낸 소는 태연하게 귀만 펄럭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 사실 이 소는 라이벌과 머리를 맞대고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뒤돌아서 이곳으로 피했던 건데요. 이곳은 좀 안전하다고 직감했던 걸까요? 다행히도 라이벌 소는 저 멀찍이 떠났고 그렇게 한참을 머무르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수리점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그래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차 한 대가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자전거를 탄 사람도 보이고 사람들도 걷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이 차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중앙선을 훌쩍 넘습니다. 역주행. 결국 반대편에 달려오던 사륜 오토바이하고 쿵 사고가 나 버렸습니다. 왜 운전을 저렇게 해? 자, 사실 일부러 이랬던 겁니다. 사고를 낸 이 차가 경찰차였어요. 이곳은 보행자 전용 공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륜 오토바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저런 속도로 달려서는 돼도 안 됩니다. 근데 보행자들을 위협하면서 쌩쌩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서 경찰이 출동해서 막아 세웠던 것입니다. 역시 미국 경찰. 아메리칸 폴리스. 자,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경찰은 이번 대처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운전자가 회복되는 대로 수사에 나설 것이다 전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자, 엘리베이터에 아이들 또 엄마들이 한가득 타 있어요. 친구들끼리 놀러 나온 건데요. 근데 이 친구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그만 좁은 틈 사이로 손이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아이 엄마 친구도 힘껏 문을 당겨도 보고 버튼도 눌러보고 문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또 윤활제처럼 손소독제 뿌려봤는데요. 소용이 없고요. 내가 다 아파. 그래도 천만다행히 이웃이 건넨 로션을 뿌렸다니까 로션. 기적적으로 아이 손이 턱 하고 빠져라! 빠지는 모습입니다. 로션! 자, 이 사고로 5살밖에 안 된 아이 20바늘이나 꿰맸다고 합니다. 아직 흉터가 남아있죠. 그렇군요. 코웨이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취미, 스타일 서로 다 잘 맞아도 침대 취향은 다를 수 있잖아요. 난 푹신한 게 좋은데. 난 탄탄한 거. 그럼 각자 원하는 대로 맞추면 되죠. 침대 따로 쓸 필요 없어요.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라면 듀얼 스마트 경도 컨트롤로 왼쪽은 탄탄하게, 오른쪽은 푹신하게 따로따로 맞출 수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각자 조절할 수 있는 코웨이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